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인생을 바꾸는 생각들. 부제는 변화할 줄 아는 삶을 위한 세계의 조언입니다. 지은이는 바버라 오클리, 옮긴이는 이은경,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영어 원서 제목은 마인드 쉬프트입니다. 책값은 15,000원, 총 페이지 수는 250쪽, 초판 1쇄는 2021년 3월 2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버라 오클리,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공대 교수로 스템 교육부터 공학교육, 학습 기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한때 웨이트리스와 청소부 등을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저자는 자신에게 언어에 대한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고 러시아어를 배워 통역사, 작가로 활동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누구나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며 이를 발현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지에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도전을 통해 간절히 원했던 교수라는 꿈을 이루어냈다. 저자는 자신과 같이 특별한 재능이 없는 부모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성취에 주목했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에게는 변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실패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꿈을 현실로 이룬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마인드 쉬프트, 학습법 배우기, Learning How to Learn 이라는 온라인 강의를 제작했다. 강의는 개설 첫 해에만 200여 개국, 무려 100만 명 이상의 수강자로부터 찬사를 들으며 꿈을 잃은 사람들을 깨우는 통로가 되었고 인생을 바꾸는 생각들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전 세계 언론의 극찬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나쁜 유전자, 냉혹한 친절이 있다. 교수가 되기 전 나는 당신이 상상도 하지 못할 아주 다양한 일을 했다. 웨이트리스, 청소부 일도 했고 가정교사, 전업주부를 거쳐 작가, 군 장교, 러시아어 통역사, 남극기지 무선통신사 등의 직업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 안에 배우고 변화하는 능력이 상상한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든지 하고자 한다면 못 이룰 일은 없다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나아가 실제로 비현실적인 꿈을 이룬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인드 시프트란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능력, 즉 유연한 사고를 말한다. 일부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머릿속으로만 꿈을 꾼다면 이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한 걸음 더 내디딜 줄 알고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레이엄 키어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사랑했고 자유롭게 재즈를 하며 살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장래 희망을 바꿔 현재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한때 그가 숫자라면 치를 떨던 수학과 과학 교과서는 불태우기까지 했던 수포자였다는 점이다. 그레이엄이 진로를 전환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다. 어느 날 그는 동네 소아암센터에서 기타를 연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레이엄은 어리지만 용감한 환자들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들을 보며 마음이 크게 움직인 청년은 결국 암 환자를 위한 정기 연주회를 열기 시작했다. 문득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직접 돌보는 일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다고 생각되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레이엄은 의사가 되고 싶었다. 동시에 자신이 바보 같았다. 자신에게 수학 과학적 재능은 조금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바로
미적분 강좌를 신청하는 것이었다. 그레이엄은 음악을 연주할 때 필요한 특성이 환자 대면이나 의료 처치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기술과 놀라우리만큼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흥 연주에 집중했던 덕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실제 임상에서 의료 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고 직감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일종의 치유 기술이다. 그레이엄은 연주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덕분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포모도로 기법은 1980년대에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개발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는 집중 기법이다. 타이머가 25분 후에 울리도록 맞춘 다음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 당신이 하는 일에 최대한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25분간 집중한 다음에는 몇 분간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냥 돌아다니거나 친구와 수다를 떠는 등 편안하게 주의를 분산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뇌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다시 25분 동안 집중하고 또 휴식을 반복한다. 이 기법은 미루는 습관에 대비하고 해야 할 일을 계속하게 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 삶의 방향은 개인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지금 계획 중인 길이나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곧 미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이 학습과 변화에 열린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곤 했다.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세상에는 좋든 싫든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런 문화권 아래에서는 유용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도 널리 알려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권도 있으나 이처럼 진보적인 문화권에서도 가장 똑똑하다는 엘리트 집단이 단합해서 있는 힘껏 변화에 맞서는 경우가 있다. 과학자들이 성인의 뇌에서 뉴런이 생성된다는 신경 발생설에 굳게 저항하고 박테리아가 궤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발상에 반대했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과학적 역사 분석에 위협을 남긴 사람이 바로 안경 쓴 물리학자이자 역사학자 겸 과학 철학자 토머스 쿤이다. 쿤은 획기적인 과학 업적들을 검토하다가 어떠한 패턴을 발견했다. 가장 혁명적인 대발견을 한 사람은 대개 두 집단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집단은 사물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에 아직 물들지 않은 젊은이였다. 그들은 참신하고 자유로운 발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나이는 많지만 젊은이만큼이나 혁신적인 두 번째 집단이 있다. 바로 전문 분야나 진로 전환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집단은 전환적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대상을 참신한 시선을 갖고 바라보았다. 세계 최고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테런스 세즈노스키는 모두가 인정하는 뛰어난 물리학자였다. 미래가 보장돼 있었지만 그는 모험의 길로 들어섰다.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변화를 시도했고 그 결과 막대한 결실을 거두었다. 1968년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사 학위를 딴 테런스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론 물리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하지만 테런스는 물리학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전문 분야를 연구하려면 지적 능력이 필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때론 높은 지능이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해요. 지능이 높은 사람은 선택지를 보는 동시에 장벽도 보게 되죠. 똑똑할수록 쉽게 단념하는 특징이 있어요. 프린스턴 대학교에 진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테런스는
은하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블랙홀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주제로 연구를 시작하고자 했지만 주변 교수 모두가 이를 무시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연구자가 똑같은 주제로 논문을 냈을 때 대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테런스는 끈기 역시 핵심이라는 깨우침을 얻게 되었다. 교수는 계속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 테런스, 누구나 실수를 저질러. 하지만 실수했을 때 고집은 부리지 마. 최대한 그 길에서 빨리 벗어나고 그냥 털어버려. 테런스는 생물학에도 흥미를 갖고 색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세상에 서로 무척 다른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 하나는 뇌의 바깥쪽 세계로 수십억 광년 떨어진 우주는 물론 1000조분의 1 정도 크기인 원자도 포함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뇌의 안쪽 세계도 있다. 신비롭기 그지없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 의식이 자리 잡은 곳. 이를 연구하는 분야에 신경과학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막 사용하기 시작한 때였다. 테런스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가 절벽 가장자리에서 바다 위 120m 상공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창조성과 진로 전환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했다. 한 분야에 완전히 융화될 때 생기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화에 익숙해질수록 다른 문화로 옮겨가기가 어렵죠. 진로 전환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과정은 흥미진진하고 절로 활기가 생기죠. 통찰력은 주로 새로운 지식을 처음으로 배울 때 떠오르곤 한다. 해당 분야의 지식을 충분히 익히고 나면 그 대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통찰력을 한결같이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테런스는 물리학이 학술계의 월스트리트, 즉 우주의 창조주라는 자만심에 물든 분야라고 고백했다. 똑똑함과 자만심으로 뭉친 그들은 종종 황당한 실책을 저지르곤 한다. 한 분야를 통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분야도 금방 깨우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플라시보가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전전두엽 피질에서 형성되는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는 몸 전체에서 발생하는 신체의 변화에 박차를 가한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앞으로 받을 처치가 아플 것이라고 말하면 순식간에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상승하고 콜레시스토키닌 체계를 활성화하는 노세보 효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 마찬가지로 특정 물질이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설사 설탕물이나 소금물과 같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을 섭취해도 긍정적인 믿음 자체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마약 분비를 활성화하여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그 효과는 며칠이나 지속되기도 하며 투여한 약물이 진짜가 아니었다고 밝혀진 뒤에도 이어질 만큼 강력하다. 이처럼 인지와 생각은 우리 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예측과 그 바탕을 이루는 맥락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정신과 신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누구나 언제든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변화할 수 있다. 다만 때때로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이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 계속 머무르도록 변화를 방해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항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일단 떠날 것. 무조건 과감하게 떨치고 그곳을 떠나라. 2. 이중 생활을 유지하라. 한동안 기존 생활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관심사를 개발하는 이중 생활을 하라. 3. 자랑스럽게 고집불통을 자처하라.
4. 때론 운도 좋아야 한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자신이 너무 늙었다고 한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진로와 인생을 바꾼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습득함으로써 뇌를 다시 훈련하여 커다란 이득을 얻는다. 마치 오래된 댐에서 물이 새듯이 나이가 들면 뇌의 시냅스는 물론이고 뉴런도 감소한다. 그러나 몸을 움직여서 운동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 뉴런과 시냅스도 새롭게 다시 생성된다. 매일 해마에서 새 뉴런이 약 1,400개씩 생겨난다. 나이가 들어도 생성되는 뉴런의 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나 뇌가 새로운 경험을 하지 못하면 뉴런은 커다란 신경 네트워크를 이룰 기회를 얻기 전에 사멸한다. 마치 타고 올라갈 울타리가 없어서 시들러 말라 죽는 덩굴 식물과도 같다. 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서 뉴런 생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다. 그리고 학습은 뉴런이 잘 자라도록 돕는 물과 비료의 역할을 한다. 누구나 어릴수록 처음 경험하는 일이 많다. 나이가 들면 똑같은 쳇바퀴만 돌리는 듯한 일상에 빠져들게 된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도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변주한 정도다. 그렇다면 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한 학습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어야 할까? 듀크 대학교 신경과학자 레리 카츠는 새 뉴런의 성장과 새로운 연결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바로 매일 새롭고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왼손으로 이를 닦는 단순한 일도 새로운 경험에 속하고 식탁에서 평소와 다른 의자에 앉는 일도 마찬가지다. 여행을 하면 기운이 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행 중에는 뇌가 계속 새로운 환경에 맞춰 나가는 단계를 밟기 때문인데 특히 새로운 문화와 주변 환경에 몰입하고자 노력하면 더욱 효과가 크다. 또한 나이 들어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건 역시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다. 언어학습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뇌의 부위가 노화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뇌의 영역과 상당히 겹치기 때문이다. 특히 운동과 결합된 활동이 높은 효과를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손뜨개나 바느질, 퀼트, 배관 작업, 목공, 게임, 컴퓨터 사용 등을 하면 나이가 들어도 비교적 높은 인지 능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최근에 발표된 12년에 걸친 오랜 연구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3시간 30분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의 사망률이 약 23% 정도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효과를 나타낸 요소는 책이었다. 잡지와 신문을 읽은 집단은 그만한 정도를 나타내지 않았다. 중국 농촌 지역 주민 1만 6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교육 수준과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이 조사는 단순한 상관관계 연구였고 지적 자극이 정말로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을 줄이는 원인이 맞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시냅스가 증가하고 시냅스가 늘어날수록 인지 보유고가 확대되는 것은 확실하다. 결국 어느 경우든 교육은 어릴 때 잠깐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높은 수준의 인지 보유고를 유지하고 싶다면 성인 또는 노인이 되어서도 계속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아르님 로덱은 방에서 전자제품을 만지작거리며 놀던 어린 시절부터 훗날 자라서 전기 기술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그는 어릴 적 꿈을 이루었다. 하지만 나중에 사랑했던 일에 불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자신의 진로가 바뀐다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아르님은 수많은 사람이 조금도 재능이 없다고 평가한 과목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뒤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훌륭한 교사, 즉 올바른 멘토는 다른 사람들이 낙제생이라고 여기는 학생에게서도 재능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이었다. 더 중요한 교훈도 배웠다. 언뜻 보기에 불가능한 과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때론 옆길로 새는 것이었다. 사람은 전혀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인식한다. 즉, 우리의 사고에는 두 가지 신경 접근 방법이 존재한다는 뜻인데, 집중 모드는 주의 집중을 활용하는 상태이고, 확산 모드는 신경이 휴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전자는 우리가 수학 문제에 골똘히 집중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사고이며,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샤워를 할 때면 후자인 확산 모드가 된다. 집중 모드는 주로 전전두엽 피질, 즉 뇌의 앞부분에서 일어나고, 확산 모드는 뇌의 광범위한 영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다. 확산 모드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다 보니 이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연결이 일어나며 흔히 말하는 창조성이 발생한다. 그래서 걷거나 버스를 타거나 휴식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잠들 때처럼 확산 모드 중에 활동을 할 때 느닷없이 창조적인 발상이 떠오르는 것이다. 아르님에게 변화의 씨앗을 심어준 사람은 어쩌면 아버지 하인즈였는지도 모른다. 하인즈는 항상 지금 하는 일을 잘하게 되면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에 찾아올 것을 기다리지 마. 이 말은 지금 하는 일이 지겨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뜻이었다. 거의 꿈에 가까웠던 일을 10년 넘게 한 끝에 아르님은 진로 전환을 고민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은 없었다. 그저 잘하는 일이 여러 가지이길 바랐고 지금까지 한 것과 다른 일을 하고 싶었다. 물론 변화에는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다. 아르님은 천천히 여러 선택지를 그려봤다. 매일 종이를 가지고 다니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때그때 적었다. 특히 갑자기 튀어나오는 엉뚱한 생각들은 무조건 메모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명확하게 떠올랐다. 목공을 시작해보자. 그때까지 아르님은 목공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캐나다의 아름다운 목재에 이끌렸고 현지 조각가들이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 아르님이 일을 그만뒀을 때 많은 동료는 그가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부러워했다. 얼마 지 않아 그들 중 상당수가 기업 합병과 첨단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 현재 아르님은 다양한 목공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과거 HP에서 멘토들이 했던 말을 늘 머릿속에 떠올린다. 그중 가장 도움이 된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고객이 되어서 고객처럼 그것을 사용하고 고객이 그 제품으로 이루려고 하는 바를 당신도 똑같이 해봐. 2. 공급업체, 고객, 그리고 우리 회사까지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결정해. 3. 자신의 재능에 집중하도록 해. 동시에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강구해. 4. 미래를 생각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한 발자국이 모여서 장차 큰 힘을 갖게 될 거야. 복리와 똑같은 거지. 5. 고객과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어. 그저 고객과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할 기회가 생긴 것뿐이야. 6. 영업을 비롯해 어떤 분야든 강좌를 듣고 좀 배웠다고 해서 그 일을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10년 동안 계속하면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거니까.
7. 사람들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내고 성장을 도울 방법을 찾아. 그 과정에서 너 역시 성장하게 될 테니까. 절대 그 반대가 아니야. 아르님은 단기 목공 강좌에 등록하고 혼자 공부하면서 작업했다. 책을 읽고 목공 관련 박람회와 전시회를 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질문했다. 아르님은 캐나다에서 목공 일을 하며 이름을 널리 알렸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쓰인 각종 소품과 고급 주택용 가구를 비롯해 커피 테이블, 벽 장식용 조각품, 선물 상자, 악보대, 벽난로 선반, 장식장, 간판 등을 만들었고 고객들과 둘도 없이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아르님이 예전에 몸담았던 회사는 동료에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활기찬 환경이었다. 목공을 하게 된 그는 혼자 일하면서도 팀으로 일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고민 끝에 아르님은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은 결국 신체 에너지와 정신 에너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산책, 하이킹, 등산 등을 열심히 하며 몸을 움직였다. 자연 속을 걸을 때 재미있는 발상과 각종 문제 해결법이 절로 떠오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몸을 움직이고 난 뒤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좋았다. 과거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뉴런 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으며 나이가 들면 서서히 감소한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 이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새로운 뉴런은 매일 생성되며 그 대부분이 뇌에서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는 주요 영역인 해마에서 생겨난다. 운동은 처방할 수 있는 그 어떤 의약품보다 큰 효과를 발휘한다. 운동이 기존 뇌세포와 신생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뇌유래 신경성장인자라는 단백질의 생성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이 효과는 대단히 강력해서 노년층에게서 나타나는 뇌기능 저하 경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 정도다. 사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지점인 시냅스가 감소한다. 이는 마치 수도관에 부식이 일어나며 필요한 곳에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과 같다. 뇌유래 신경성장인자는 이런 부식 현상을 늦추거나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아직 정확한 작동 기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운동은 장기 기억 능력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학습에 있어 아주 핵심적인 요소다. 따라서 뇌가 노화하는 사람들에게 운동은 동화 속 요정 할머니가 마법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일주일에 75분간 빨리 걸으면 일주일에 225분 동안 걸었을 때와 동등한 인지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프란시스코 마로킨 대학교의 학장인 자크 카사레스는 이른 나이에 자기주도 학습법을 파악함으로써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했다. 그는 16살 때 학교를 중퇴했고 모두가 학습 부지나 부적응자라고 말한 소년이었다. 저명한 사회학자 조안 맥코드는 위험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을 오랫동안 연구했다. 평소 그녀는 범죄학 연구에 관심이 많았다. 머릿속에 항상 사람들은 어쩌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맴돌았다. 맥코드는 케임브리지 서머빌 청소년 연구를 살펴보던 중에 예기치 않게 그 답을 찾았다. 어린 소년들의 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된 케임브리지 서머빌 청소년 연구는 1930년대에 리처드 캐벗이라는 연구자가 처음으로 시작했다. 연구 대상은 보스턴 지역에 거주하는 500명 남짓의 소년이었고 비행 청소년과 평범한 소년 모두를 포함했다. 가족 규모와 구성, 거주 지역, 수입, 성격, 지능, 체력 등을 비롯한 다양한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대조가 가능하도록 짝을 지었다. 각 상에서 임의로 한 명은 지원군,
남은 사람은 대조군으로 정했다. 지원군은 풍부한 지원을 받았고 대조군은 어떤 관심이나 지원도 받지 못했다. 30년이 지났고 맥코드 팀은 과거의 소년들을 찾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풀렸는지 비교하는 엄청난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 대부분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나이가 되었는데 약 75%가 조사에 응했다. 남성들의 피드백은 솔직했다. 응답자 중 3분의 2가 프로그램이 유익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프로그램 덕분에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여러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들의 모습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지원군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알코올 중독이나 심각한 정신질환 증세를 갖고 있었으며 스트레스 관련 질환을 앓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업에 종사하거나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요절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더 많은 지원을 받았던 경우일수록 현재 모습이 더 부정적이었다. 연구가 끝나고 30년이 지난 뒤에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행 청소년과 평범한 청소년 모두에게 좋지 못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시 자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자크는 학교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남들과 다른 괴짜의 본 모습을 드러낼 자유의 시간을 누리게 되었다. 기타 연주를 배우면서 자크는 좀 더 조직화된 괴짜가 되는 방법을 배웠다. 예전에 자크는 명확한 목표와 계획이 없는 상태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와 달리 기타 연주를 잘 하려면 세심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복적인 절차와 흐름의 중요성을 느꼈다. 즉, 언제든지 원활하게 기억해낼 수 있는 탄탄한 신경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계획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학습 수준이 우수한 단계로 뻗어나가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집중해서 반복하는 의도적 연습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실제로 재즈 세계에서는 뮤지션이 이러한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압박하는 문화가 있다. 자크는 연주자가 리허설에서 매번 똑같은 곡조만 연주하면 웃음거리가 된다고 말했다. 자크는 텍사스 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을 듣고 간신히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다. 그는 정치, 철학, 경제학 학위를 복수 전공해서 뉴욕 대학교를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누구에게나 천재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틀에 박힌 교육 제도가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개성부터 말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자크와 마찬가지로 맥코드 역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길을 묵묵히 걸었다. 그녀는 언뜻 보기에 유용할 것 같은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 실은 굉장히 해로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몇 번이나 논문을 제출했지만 계속 거절당했다. 맥코드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논문을 발표했다.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에 발표한 논문 30년 동안 추적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는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다. 연구자들이 좋은 의도로 실행하는 겉보기에 유익해 보이는 지원 프로그램을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해로운 점이 더 많거나 실질적인 장점이 없다는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한 보고가 쌓이기 시작했다. 맥코드의 발표를 보고 다른 연구자들도 용기를 낸 것이다. 맥코드는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좋은 의도로 기획한 프로그램에 의문을 제기한 선구적인
인습 타파주의자다. 대상자를 돕겠다는 목적이 정말로 잘 맞았는지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성공 여부를 제대로 평가할 담당자나 기관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실제로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일부 사람들은 선한 의도로 행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이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프로그램 설계자 역시 효과를 증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는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지 않는다. 이후 맥코드는 여성 최초로 미국 범죄학회 회장이 되었다. 그녀는 약물남용 예방교육 등 여러 유명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설정한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고 있는지 좀 더 신중하게 조사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프린세스 엘로티는 18살에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일을 겪어야만 했다. 성적도 우수했고 욕심도 많았지만 실은 가면증후군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고 심지어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의 경제 상황이 무너지며 대학도 포기해야만 했다. 절망스러웠지만 그녀는 대학 진학 대신 다른 길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 근처의 지역에서 자랐는데 그곳은 문맹률과 학교 중퇴율이 높기로 유명하다. 가면증후군은 자신이 달성한 성취를 누릴 자격이 없다거나 적어도 주변 사람들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증후군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스스로 사기꾼 같다고 느끼는 이 감정은 정신질환은 아니다. 그저 자신의 성취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다. 가면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은 본인이 성공했을 때 그게 다 우연이거나 운때가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주변 사람들이 속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본인이 실력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실패하면 자기 잘못이라고 여긴다. 주로 여성에게서 나타나지만 남성도 종종 경험한다. 1978년에 가면증후군에 관한 연구 논문을 처음으로 발표한 폴린 클랜스와 수젠 임스 박사는 가면 현상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학술 분야나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면서도 계속 자신은 사실 똑똑하지 않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지적했다. 유감스럽게도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느끼는 이 감정은 그들의 지적 능력과 성취, 역량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프린세스는 여름 캠프에서 가면증후군을 본격적으로 경험했다. 그녀는 남학생으로만 구성된 팀에서 농촌에서 채소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설계하는 일을 맡았다. 하지만 난 자격이 없어 라는 태도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프린세스는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해? 라고 조심스럽게 소리내어 물었다. 그러자 팀원들이 프린세스를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로 여겼다. 덕분에 그녀는 지금까지 본인의 눈을 가린 가리개를 벗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녀는 염려 대신 현실의 근거에 정보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서 가면증후군을 극복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신경과학자 산티아고 칼이 말하길 천재들이 나타내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이 틀렸을 때도 쉽사리 인정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한다. 세상에는 자기 생각에 긍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기업 임원, 장군, 정치인이 가득하다. 이런 지도자들은 태평스럽게 확신에 차서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준다.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동물을 사랑하는 루이스는 사랑스러운 말 스펙스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스펙스는 사람을 전혀 따르지 않고 난폭하고 거친 행동만 반복했다. 한동안 루이스는 좌절감과 패배감을 맛봐야 했지만 끝없는 노력과 애정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바로 동물도 새롭게 훈련을 받음으로써 변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스펙스는 뒷다리로 서서 고개를 쳐들고 루이스를 공격하려고 했다. 그녀는 자기를 물려고 다가오는 말의 어금니까지 볼 수 있었다. 한 번은 스펙스에게 걷어차여서 마구간 바깥까지 날아간 적도 있었다. 널빤지에 부딪힌 루이스는 몇 주 동안 다리를 절었다. 엄지손가락 절단부터 타박상, 발가락 골절에 이르기까지 갖은 부상을 입었다. 원래 루이스는 동물을 사랑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달랐다. 말은 사람이 점점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을 했고 루이스는 스펙스가 사람으로 치면 사이코패스 수준이 아닌지 의심했다. 현대 인류는 약 6만 년 전에 유럽과 아시아로 향했고 그곳에서 말을 발견했다. 새로운 식사감을 발견한 것이다. 인간은 수만 년 동안 말을 사냥해서 죽이고 먹었다. 6천 년 전에야 비로소 말에게 숨은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말에 젖을 짜서 식량으로 섭취할 수 있었고 물건을 실어 나르거나 끌 수 있었다. 게다가 직접 탈 수도 있었다. 말의 가축화는 인류의 문명화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숨은 의미를 생각해보자. 인류가 눈앞에 빤히 보이는 말의 특별한 잠재력을 발견하기까지 무려 5만 년이 넘게 걸린 것이다. 사람의 잠재력도 마찬가지다. 모두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잠재력은 우리를 둘러싼 눈앞에 빤히 보이는 광경 속에 숨어 있다. 요즘 나는 사람은 누구나 배우고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목격한다. 이를테면 인문학에서 공학만이 아니라 사실상 어느 방향으로든 바뀔 수 있다. 전환에 성공한 사람들은 성별, 나이, 사회적 위치 등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진로나 인생의 전환이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 어려운 원인 중에 하나는 어릴 때 우리 대부분이 제대로 배우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는 데 있다. 관심이 없거나 잘하지 못하는 과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다 보면 이런 생각은 더욱 강해진다. 하지만 어떤 분야는 잘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뿐이다. 나는 성인이 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끝없이 성장할 수 있으며 이런 태도가 뇌기능 저하에 도움이 된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전달하고자 했다. 심지어 포유류도 인간과 비슷한 방법으로 학습하는 듯하다. 다만 포유류는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므로 학습에 훨씬 큰 어려움을 겪을 뿐이다. 원래는 목장 주인의 딸인 10대 소녀 에드위나가 스펙스를 키울 예정이었다. 소녀는 나이가 지긋한 일꾼에게 배운 재주를 스펙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가르친 재주가 드러눕기였다. 유감스럽게도 소녀는 스펙스의 왼쪽 다리를 반복해서 차고 머리를 잡아당겨서 말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방식으로 드러눕기를 가르쳤다. 루이스는 이런 훈련법을 알게 된 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말은 자기가 배운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스펙스가 에드위나에게 배운 것은 드러눕기만이 아니었다. 소녀는 말에게서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내고자 도구, 그것도 통증을 유발하는 도구를 사용했다. 스펙스가 뒷걸음질 치게 만들기 위해
소녀는 금속 발굽 주걱으로 말의 가슴을 쳤다. 스펙스는 뒷걸음질 쳤지만 그가 배운 내용은 확실했다. 지금은 네가 날 짜증나게 해서 뒤로 물러나지만 그딴 발굽 주걱으로 나를 때리지 않는 한 내가 뒷걸음질 치는 일은 없을 거야. 말이 좌절했을 때나 사람을 존중하거나 신뢰하지 않을 때 나타내는 행동으로 차기, 물기, 짓밟기가 있다. 스펙스는 이 모든 행동을 했다. 소녀가 초기에 보여준 방법 때문에 스펙스는 학습과 사람 자체에 대해 분노하는 태도부터 배우게 되었다. 말의 입장에서 보기에 훈련은 분명 짜증스러운 일이었다. 사람 자체가 싫었을 것이다. 절박했던 루이스는 온라인을 통해 말훈련 전문가에게 손을 내밀었다. 결국 돌파구를 찾았다. 조련사가 루이스에게 말과 의사소통하는 간단한 방법인 가교와 표적을 알려주면서 해결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는 어떤 표적을 정하고 동물이 표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가르치는 방법이다. 스펙스의 경우에는 X자를 그린 지름 60cm짜리 플라스틱 원반이었다. 표적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가교는 동물이 표적에 접근하는 동안 혀를 차며 쯧쯧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때 동물이 표적에 가까워질수록 더 빠르게 혀를 찬다. 이 기법을 통해 스펙스는 자기 자신이 표적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하면, 즉 능동학습하면 본인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이 신호로 알려줄 뿐만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할 경우 블루베리 간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스펙스 본인이 모든 행동의 결정권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금속 발굽 주걱으로 괴롭히거나 자기를 쓰러뜨리는 사람도 없었다. 루이스는 스펙스를 관찰하면서 가끔은 말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기는 하지만 눈을 가늘게 뜨고 귀를 화난 듯이 뒤로 젖히며 하기는 하겠지만 엿먹어 라는 듯 몸을 긴장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루이스는 동물을 이해하는 비결이 눈앞의 과제를 동물이 완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이면에 숨은 생각을 찾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예를 들어 방을 청소하라는 말을 수없이 들은 다음에야 겨우겨우 방을 치우는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이는 방을 치우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경멸하는 듯 알았어 라고 말하고 쿵쿵 발소리를 내며 방으로 가서 작은 소리로 부모의 욕을 중얼거리고 나서야 청소를 할 것이다. 나쁜 태도와 부정적인 감정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 루이스가 처음 스펙스를 훈련하기 시작했을 때는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몇 주 동안 울타리 밖에 서 있었다. 스펙스가 처음으로 익힐 가르침은 귀를 앞으로 향하게 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말이 기분이 좋다는 표시다. 귀를 앞으로 향하게 하고 몸의 긴장을 풀면서 자기 머리를 계속 울타리 안에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간식을 줬고 반대로 버릇없게 행동하면 벌을 주었다. 하지만 벌이란 그저 간식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정도였다. 특정 행동을 할 때마다 손실이 발생하니 스펙스는 점점 루이스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루이스가 떠났고 게임도 곧장 끝났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서서히 마구간 안에서 말을 훈련하기 시작했다. 숨을 내쉬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숨을 내쉬도록 장려하는 법도 배웠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숨을 내쉬는 것은 정서적, 육체적 긴장이 풀렸다는 조짐이다. 우리 둘 중 한쪽이라도 불안을 느낄 때면 저는 스펙스가 들을 수 있도록 차분하게 큰 숨을 내쉽니다. 그러면 스펙스도 똑같이 따라해요.
이렇게 단순히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둘의 정서적 상태가 바뀐다는 것이다. 말은 점점 더 많이 배우기 시작했다. 축구, 물건 가져오기, 마구간에 가까이 가지 않기, 피아노 치기 등을 배웠다. 루이스는 주방 창문 너머로 스펙스가 배운 내용을 혼자서 연습하고 심지어 루이스에게 보여줄 새로운 재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스펙스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발굽을 손질받는 것이다. 마치 사람이 온천에서 손톱 관리를 받듯이 마른 발굽을 내밀며 애정어린 태도로 루이스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루이스는 안장이나 굴레 없이 스펙스를 타는 데 성공했다. 목소리만으로 자신이 어느 길로 가고 싶은지 스펙스에게 알릴 수 있다. 결국 가교와 표적 훈련법은 루이스와 스펙스가 의사소통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했다. 둘이 함께 완성한 길을 되돌아보며 루이스는 상대가 어떤 동물이든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소통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 동물도 나름대로 응답합니다. 그때부터 서로의 숨은 잠재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말인 스펙스도 변화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특히 인상 깊은 점은 학습할 때 스펙스가 인간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스펙스의 사례를 보니 어떠한가? 이 책을 편 당신은 틀림없이 변화와 새로운 지식에 목마른 사람일 것이다. 인류가 바로 눈앞에 있는 말의 이용 가치를 발견하기까지 5만 년이 넘게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일단 발견하기만 하면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눈앞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물론 새로운 학습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당신 안에 내재된 배움과 변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우리는 한때의 스펙스처럼 학습에 저항하거나 현재에 안주한 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스펙스가 루이스를 만나고 달라졌듯 변화는 곁에 있는 사람 혹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거창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만의 가능성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가능성은 당신이 발견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목차를 읽겠습니다. 챕터 1 세상의 변화. 한때 재즈 가수를 꿈꿨던 의사, 코딩과 알고리즘을 정복한 수포자 이야기, 물리학자에서 신경과학자가 되기까지. 나도 예술을 할 수 있을까? 챕터 2 관점의 변화. 운동만큼 좋은 것은 없다. 게임 하나 좋아했을 뿐인데. 학교를 중퇴한 문제야 대학 학장이 되다. 하위 1%에서 상위 1%가 되는 법. 하늘이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챕터 3 배움의 변화.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하는 이유.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생을 바꾸는 생각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헨리 포드가 했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은 옳다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당연한 말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고 도전해도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 애초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에 통달하게 되면 모든 것에 통달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이 통달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체육관의 코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요가 선생님이 계신데 요가 분야에서는 정말 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요가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마치 자신이 통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참 난처하다고 했습니다. 코치가 보기에는 요가 선생님이 자기보다 모르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선생님은 자신이 거의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다는 식의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 안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많이 배울수록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미숙하고 무지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가방끈이 길어질수록 세상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저는 평생 이런저런 책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분명해지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의 무지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촛불을 켰는데 방뿐 아니라 옆으로 이어진 컴컴한 복도가 보이고 또 그 복도에 들어가서 횃불을 켰는데 더 많은 컴컴한 방과 복도가 나오고 전기를 끌어와서 방마다 복도마다 전등을 켰는데도 그 뒤로 이어지는 훨씬 더 많은 보이지 않는 방과 거실과 공간과 복도들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분입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게 천재라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를 배우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10가지 의문과 이해가 되지 않는 100가지 질문들이 발생한다고 할까요? 처음엔 더 많이 읽고 생각할수록 점점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 그 상황이 참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해가 되고 견딜만 합니다. 그만큼 내가 아는 게 적다는 사실, 그리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확실한 분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점점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 시간적으로도 어떤 지식이 영원히 옳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특정한 상황에서만 통용되는 지식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배움은 끝이 없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할 때 속단해서는 안 되고 신중해야 된다는 사실 등을 느낍니다. 저는 그게 독서를 통해서 배운 최고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변화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런 거 절대 못하는 사람이야 하는 분야도 이유만 충분하면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적어도 도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뚝에 묶여 자라서 성체가 되어서도 작은 말뚝을 벗어나지 못하는 서커스 코끼리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제가 그 코끼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은 동료 코끼리들이 묶여 있는 걸 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내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시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뚝을 뽑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인간만의 특권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